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진보신당의 김동철이고요. 정성인 교수님께서 갑자기 유명인사를 만들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그 자료는 이렇게 제가 지난주에 뭐 이렇게 맹장 수술도 받고 그래가지고 좀 많이 이렇게 고민을 아주 많이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고민태 운영위원장님 쓰신 글과 평소의 생각을 좀 조합을 하고 그래서 제 견해와 그 발제문에 대한 토론을 같이 덧붙여가지고 좀 적었습니다. 두서없이 발제를 해보겠습니다.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 그냥 이렇게 좀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통합진보당은 정당으로서는 뭐 좀 지친말로 끝난 것 같다라는 좀 느낌이 있는데 동의하시나요? 네, 아니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냐면 이게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여하튼 내부에서 노선 투쟁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게 이제 극단적인 양상으로 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양상으로 가게 되면은 어쨌든 뭐 시너지 효과가 공동의 목표에 대한 시너지 효과라는 게 전혀 없어지고 그 다음에 당권을 장악하기 위한 끊임없는 그 도돌이표 투쟁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들이 장권을 잡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어떤 그 큰 목표보다는 그들을 끌어내리기 위한 어떤 투쟁이 작용을 하게 되는데 그런 국면에 이미 들어간 것 같다가 제가 보는 현재 통합진보당의 국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이제 같이 이제 제가 정당 활동을 해보면서 이제 문화 풍토도 좀 뭐 같은 NL이라 하더라도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이요. 좌파라고 한다면 노선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뭐 토론하고 풀고 좀 욕도 하고 이러면서 욕하는 사람들 이렇게 앉혀놓고 옆에서 왜 이렇게 맨날 만나면 싸우냐 이러면서 좀 하기도 하는데 NL 운동의 이 특징이라고 하는 게 통진당의 이제 어떤 내부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흐름인 NL 운동의 특징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뭐 사적으로 싸우지는 않습니다. 어떤 아주 굉장히 중요한 노선을 놓고 투쟁하고 또 그 중요한 노선의 담지자가 본인들의 조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조직 대 조직의 노선으로서 투쟁을 벌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양상이 어떤 양상으로 최종적으로 이렇게 드러나냐면 어떤 지역에서 그러니까 NL이라고 하는 그 분파 지금 우리가 뭐 경기동부연합이라고 부르든 무슨 연합이라고 부르든 이런 어떤 연합이 어느 지역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거나 아니면 먼저 이렇게 선점을 하게 되면은 그 지역에서 다른 어떤 NL 세력이 경쟁을 하지를 못합니다. 적어도 같은 조직 내에서. 그게 제가 볼 때는 뭐 예를 들면 인천연합이라고 부르든 경기동부연합이라든 이렇게 지역으로 분할돼가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소지역의 영주처럼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을 드러내준다고 보고요. 대표적으로는 그 초기부터 그랬어요. 민노당 초기부터 인천에 이제 인천연합이 주류였지만은 거기에 이제 경기동부연합에서 어떤 그 역할을 맡은 사람이 갔는데 그게 이제 남동구였죠. 남동구. 그 남동구는 가불이 나눠져 있습니다. 가불이 나눠져 있는데 딱 그 양쪽의 수장이 만나서 우리 서로 싸우면 피 터지게 싸운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당신이 갑을하고 우리가 을을 하겠다. 그래, 그럼 당원 서로 다 이전시키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딱 영역을 분배해가지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어떤 그걸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사상적으로 체화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보통 하는 거하고 좀 달라요. 마치 무슨 이렇게 김일성주의의 핵심 그 김일성 부대 계보가 무슨 연안파, 갑산파 막 그냥 뭐 이렇게 뭐 박살내듯이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어떤 정통에 대한 NL운동의 정통에 대한 느낌이 강하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실은 통진당 내부에서 가장 강하게 붙는 어떤 이런 흐름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NL 내부에 물론 국민참여당 계열이 아주 독특한 문화를 가진 집단이 들어와가지고 희한한 노선을 주장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실제로 보면은 그 내부를 움직이는 그 새로운 당권을 둘러싼 가장 강력한 투쟁은 NL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투쟁으로 보여진다.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한쪽 양보하거나 타협책을 수용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것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미 그런 상대방이
그 할 때까지 끊임없이 그 되는 그런 과정으로 들어선 것 같고, 이것이 당권을 계속 패권적으로 유지하는 양상으로 가게 되면은 더 심각한 상태를 알 것 같다. 제가 이 뒤쪽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당권을 장악하기 위한 방편은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숫자 싸움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당원을 모집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당원을 모집한다는 게 일반적인 좌파의 의식으로는 이렇게 쉽게 되지가 않아요. 최소한 좌파의 동의를 하고 뭐 진보적인 사상의 동의를 해야 당원으로 모집을 하는 거지. 그게 아닌 당원을 모집한다는 것이 어떤 원칙에 맞지도 않고, 두 번째는 그렇게 모집한 사람을 투표에까지 동원하는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더더군다나 또 이렇게 맞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사정이 있어서 투표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내가 대리로 투표해주겠다 이런 신념까지 가지게 되려면은, 좀 웃긴 얘기인데 별로 안 하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네, 그런 그 신념까지 가지는 한 조직이 그렇게 가지게 되려면은 그걸 옆에서 이렇게 좀 이성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면 이게 내가 이 당에 있어야 되냐라고 하는 근본적인 회의가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두 개의 비이성적인 어떤 흐름, 하지만 자기 내부적으로는 아주 합리적인 그 두 개의 경향이 충돌을 하게 될 것이고, 결국 그 과정에서 통합진보당은 원심력과 이런 것이 더 강화되어서 조직 자체적으로도 내부적인 어떤 걸 유지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게 저의 사실은 평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그 내부적인 문제와 더불어서 그 우경화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이 이미 진행되었고 또 진행되고 있다, 현재로서. 저는 이제 고민태 그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 그 내부적인 그 문제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 두 번째 단락인데요. 애초에는 패권주의 문제나 어떤 이렇게 집단주의 이런 문제, 그 다음에 북한 추정주의 이런 문제 됐지만은 이번 사태를 빌미해서 애국가니 국민의례니 그 다음에 주한미군 철수니 이런 게 다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새로나기 특위가 이제 최종 보고서, 근데 박원서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로나기 특위가 보고서를 최종 발표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정책적으로도 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주한미군 철수가 꼭 필요하나, 우리 국민의 정서상 이것을 당장 어떻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운 시대의 한미동맹 관계에 대해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그 대목이 있고, 그 다음에 재벌 해체가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긴 하나, 하나 해가지고 당장 재벌 해체한다는 게 국민적 눈높이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재벌과 관련한 어떤 전향적인 뭐를 하다, 이게 도대체 뭘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심각해지는 것은 그 엘리트 과두 지배 체제로 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례대표는, 그러니까 국회의원 비례대표, 그 지방선거에 대한 비례대표는 100% 전략 명부로 한다, 이런 게 이제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그 비례대표라고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비례대표를 당원 투표나 어떤 세력 투표가 아니라 그 지도부가 선임한다고 한다면은, 이 지도부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 어떤 당에서 대중에게 내놓는 어떤 엘리트적인 요소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 유력 정치인들이거나 엘리트 정치인들이 주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들의 영향력이 당내 어떤 노선상의 흐름이거나 어떤 이런 것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처하고 있는 어떤 대중적인 인기 유지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 있어서 계속 반영될 거다. 즉, 자신과 비슷한 인기 있는 엘리트 정치인들을 계속해서 양산하기 위한 통로로서 비례대표가 이용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계속 정신이 양산되기 시작하면은 사실은 그 정당은 진정한 국민정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벌 해체가 필요하긴 하지만 우리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런 걸 좀 고민해봐야 된다는 맨날 얘기하는 그런 정치인들로 이제 쌓이는 그런 것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직 운영상에서도 우경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다는 거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발제자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일종의 제일 하단인데, 이러한 통일당의 우경화 경향이 무분별한 반엠비 연대에서 기인한 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반엠비 연대 요구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현실에서 그 요구로서 발현되는 측면도 꽤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예를 들면 이제 지금 우리 파업 현장이나 투쟁 현장 중에 굉장히 중요한 단위가 이제 언론사 파업이지 않습니까? 이제 이 언론, 특히 이제 MBC 같은 경우인데, MBC 조합원들이나 이런 사람들 이제 앉혀놓고 얘기를 해보면은
대부분 다 이번에는 박근혜가 집권하면 안 된다라고 거의 통일돼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들의 노선은 그런 개량적인 노선이고 뭐 이렇게만 바라볼 수 있는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고민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반대면 물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통진당이 지금까지 해온 것은 어떤 원칙을 가진 반엠비연대가 아니라 반엠비연대가 원칙이고 그 속에서 내용이 그때그때 수정되는 양상으로 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는 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은 반엠비연대가 우리 지금 그 나머지 좌파 진영을 반엠비연대 거부가 지금 나머지 좌파 진영을 묶는 핵심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엄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특히 대선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서는 좀 고민이 있습니다. 이쪽에 저는 이제 반엠비연대하고 이제 민주연립정부까지 이렇게 만약에 이제 통진당이 가겠다 그리고 이제 갈 것이다라고 좀 예측을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결과적으로는 통진당은 전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유력 정치인들은 민주당으로 들어갈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큰 선거만 보궐선거까지 포함해서 큰 선거만 이제 4차례의 반엠비 연대를 했고 그 다음에 일상적으로 야권 연대를 하고 또 대선에서도 사실상 야권 연대를 지금 목매달고 있고 또 그 안에 있는 주요 세력과 정치인들이 민주연립정부의 어떤 장관 자리 어떤 그런 걸 참여해야 된다는 걸 공공연하게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저는 반드시 민주당하고 통합될 수밖에 없는 길로 갈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어떤 민주연립정부까지 가고자 하는 통합 진보당 노선에 맞서서 진보좌파가 좀 결집하는 그러한 그 부분을 고민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진보신당의 경우에는 지난 총선에서는 이제 제한적인 선거연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선거연대가 이루어진 지역은 거제에서 선거연대를 민주당까지 포함해서 했고요. 근데 이제 그것을 하게 된 이유는 어쨌든 진보 신당이 다시 원내 진출하는 것이 한석이라도 진출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어떤 이후 정치적인 지형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제한적이나마 이런 지역에서 우리가 당선 가능성을 보고 할 수 있는 이런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원칙을 지키면서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판단해서 하였고요. 나머지 선거연대는 좀 하지 못한 면도 있고 하지 않은 면도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올해 대선에 관해서는 아직 입장을 정하지 못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좀 이런 고민이 있어요. 저 입장이 이렇습니다. 우리 당에서는 아직 입장을 못 정했는데 대선에서 우리가 원칙을 갖고 선거연대를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 근데 우리가 향후에 만들 어떤 정권에서는 정부에서는 이러이러한 걸 해야 된다라고 요구하고 그것이 되지 않으면은 저는 그런 건 야권연대의 의미가 없다. 선거연대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철수하는 게 바람직하고 독자적으로 돌파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의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가능성을 두지 않고 그냥 무조건 가는 것보다는 그렇게 왜 우리가 이 야권연대에 어떤 무가치한 야권연대에 동참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설명 없이 그냥 우리가 한다는 것은 뭐라고 할까요? 상당히 좀 고립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매우 높지 않은가 이런 고민이 좀 있습니다. 물론 안철수나 문재인 이런 주요한 인물들이 어떤 진보적인 의지에 대해서 동의할 가능성이 별로 그렇게 높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왜 우리의 대안이 아닌지를 얘기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야권연대의 우리 진보적 원칙을 제시하고 그것이 동의되지 않으면 그 연대에 동참하지 않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근데 이제 애초부터 야권연대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진보진에도 토론이 필요한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야권연대 반대 투쟁이 이 새로운 정치적 구심 건설의 전제인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야권연대를 하면 또다시 새로운 정부 하에서 만약 정권이 바뀐다, 대통령이 바뀐다, 그 이후에도 계속 우리가 이렇게 야권연대가 아니죠. 예를 들면 온건 보수 정치 세력인 그들과 계속 연대를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저는 그런 의심은 꼭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민노당 초기부터 있었는데 민노당 시절에는 당시에 이제 김대중 정권, 그 다음에 노무현 정권하고 계속해서 맞서 싸웠거든요. 무슨 그 당시에 무슨 그들하고 연대한 적이 없어요.
그거는 뭐 당연하게 정권을 운영하고 있는 세력과 어떤 선명한 그 진보적인 색깔을 갖고 있는 야당이 연대를 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 거고, 이 야권연대라고 하는 것은 지금에 있어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대중의 그 어떤 그 요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전술적으로 고민해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야권연대를 하면은 이후에 이번 2012년 대선이 끝나고서도 계속해서 어떤 진보정책 독자성이 완전히 훼손될 것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2008년 이전 민노당의 노선을 통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지금 통진당과 같이 야권연대 그 자체가 목표가 되고 나머지 원칙은 그때그때 다른 그런 거는 이제 비판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3쪽에 이제 그 4번으로 써놓은 것은, 그러면 이 진보 좌파 세력, 노동자 정치 세력을 추구하는 이 세력이 무엇을 가지고 새로운 정치 세력을, 예를 들면 정당이든 아니면 공동대응전선을 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발제자께서 이제 의회주의, 계량주의 노선에 와서는 혁명적인 노선으로 이걸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 그게 이제 강령의 핵심이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의회를 통해서만 권력을 잡아야 된다. 그리고 어떤 혁명도 안 된다. 계량만이 유일한 무기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한다면,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막 무비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떤 강령이 진짜로 이렇게 그 새로운 정당의 강령이 돼야 되지? 그러니까 계량주의 대 혁명주의 이런 게 아니라 강령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토론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내용에 이제 발제자께서 써놓으신 내용 중에 강령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표현된 게 이제 재벌 해체 몰수 국유화 이거랑 그 다음에 노동자 정부가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노동자 정부도 좀 추상적인 거고 재벌 해체와 몰수 국유화가 이제 사실상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나머지 차원에서 강령들이라고 하는 게 그 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태도라든가 이런 거는 좀 구분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강령의 내용만 놓고 보면은 그렇게 완전하게 이렇게 다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이번에 그 그리스 시리자의 그 10대 정책 요구를 쭉 봤더니, 뭐 조금 급진적인 것도 있고, 그 서유럽 3인주의 국가들이 이룩한 것에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다시 요구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이미 되고 있는 거를 막 요구하는 것도 있고, 막 다 섞여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혁명주의 노선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그 좌파 정당, 노동자 정당의 핵심 강령을 한다면 이런 것의 내용이 뭐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토론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치면서 좀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누구에게 이것을 호소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이 발제문에서 이 발제문이 누구를 대상으로 쓰여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끝까지 좀 고민했는데, 그리고 진보좌파 정당 건설이 여러 가지 이제 전제 조건을 말씀하시면서 불구하고 그 전제 조건보다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좀 보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에게 호소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이 좀 매우 제한적이다라는 좀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좀 구체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그 대상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진보신당도 약간 개량이다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집단들 내에서의 토론 같다는 좀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노동자혁명당의 입장에서 예를 들면 뭐 사회주의 노동자당을 뭐 추진하고 있는 사회주의 정당, 노동자 정당 이런 걸 추진하고 있는 세력들과의 어떤 차이가 너무 이렇게 크게 드러나 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그렇게 현재 이게 중요한 문제인가, 그런 그 차이라고 하는 것이 라고 하는 그런 고민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차이보다, 그런 내부에 대해서 호소보다는 실제로 정당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되면은 겪어야 될 문제와 관련해서 통합진보당이든 진보신당이든 지금까지 진보정당을 추진해왔던 이런 흐름들과 토론하고 교류하고 어떤 이렇게 의제를 이렇게 내용을 만들어서 이렇게 토론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뭐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거론되고 있지 않은데, 녹색당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죠. 제가 이제 녹색당에 대해서 이렇게 주목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 녹색이 멋있어서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이제 3일 전에 그 동네에서 이제 무슨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주민들과 함께하는 세미나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주최한 게 아니고
동네에서 협동조합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세미나를 하고 이제 강의를 듣고 하는데 한 30명 가까이 왔어요. 여기보다 더 왔어요. 여기 오신 분들. 그러니까. 근데 동네 주민들이 대다수예요. 근데 그분들을 뭐 하는 분들인가 봤더니 뭐 저는 여행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공정여행 뭐 하시는 분도 오고 그 다음에 이제 동네 공방을 만드는데 좀 무슨 협동조합식으로 해가지고 만들고 해서 뭐 협동조합 가게 1호점, 2호점 이런 분들이 와요. 근데 이분들이 그러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새로운 진보좌파 정당 건설에서는 빠져야 될 분들이냐?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여기 제가 발제문에 좀 써있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사건들을 이제 발제자께서 언급하고 계시는데 그 중요한 상징적 사건, 현대차라든가 아니면 한진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냥 이렇게 겉으로 이렇게 지원하고 있지만 자기의 삶 속에서는 다른 걸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많고 그분들도 진보 그 좌파 정당 운동에서 고민이 많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한 흐름이 나는 그럼 진보적으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고민에 맞닥뜨렸을 때 녹색당이 그나마 나에게 무엇인가를 제시해 주는 것 같다 해서 녹색당으로 막 끌려 들어가요. 왜? 제가 그 자리에 모였던 한 30명 중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녹색당을 찍었다는 걸 들었기 때문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너무 중앙 집중적인 한 방으로 그냥 끝내버리자 이런 게 너무 강한 거 아니냐 라고 하는 그런 좀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협동조합 문제라든가 사회적 경제 문제라든가 이런 거 예를 들면 이제 이탈리아 그 볼로나 로마냐 이런 지방에서 그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뭐 정태인 교수가 가서 이제 여기 굉장히 사회적 경제 잘 되고 있는 거 좋은데 이거 만약에 이 지역 지방정권 내놓으면은 이거 유지가 되겠냐 그랬더니 그쪽 사람이 하는 얘기 우리는 앞으로 100년 동안 정권을 뺏기지 않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하듯이 굉장히 강력하게 이제 토대가 구축되어 있다고 평가를 받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처럼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좀 파고 들어가는 어떤 그 진지한 고민을 좀 해야 되겠다.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약간 발제문이 너무 어떤 야권연대 측면이라든가 그다음에 혁명주의라든가 이런 부분에 너무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서 좀 더 많은 그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대중 그 진보좌파 정당, 노동자 정당을 만드는 그런 대중들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고요. 네, 마지막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자면은 이 통진당의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왜 10년 동안 우리 좌파들이 이것밖에 못했나 막 이런 게 좀 이렇게 진지하게 고민돼야 되겠다. 그리고 그걸 한번 오히려 더 진지하게 우리를 돌아오는 토론이 한번 좀 더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인상 마치겠습니다. 라고는 점에서 제가 충분히 표현하지 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제한이 없다고 얘기했거든요. 거꾸로. 그러니까 새로운 농장 건설 그것도 농자기업의 독립성 인정한다라고 하는 요것만이면 누구든 다 가능하다고 일부러 한 거고 실제로 그래야 된다고 생각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 방금 얘기했던 예컨대 녹색당이든 뭐든 한다고 하면 대환영이죠. 예를 들자면 다른 거 없어요. 지금 현재 진보신당이라고 하는 어쨌든 저는 진보신당은 독립적인 농자당의 한 부분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형식적으로 내용은 뭐 서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물론 녹색당도 말하자면 그 점과 관련해서는 가령 농자개혁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를 제가 그 내용을 주고받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자본가 정당하고 연대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독립적이라고 저는 분명히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방금 여기서 예를 든 그 부분 저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그렇게 해서 그 안에서 미리 뭐 전제하지 말자는 거예요. 강령도 저는 예컨대 제가 한두 그냥 예만 들어놨어요. 그 안에서 정치투쟁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과의 싸우는 정치투쟁만 정치투쟁이 아니고 우리 내부에 이런 문제를 놓고 우리가 무슨 상층에 테이블 만들어서 타협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지 말고 대중성에 들어가서 의견그룹을 만들든 뭘 하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논쟁하고 투쟁하고 공동투쟁은 같이 하고 적과의 전선에서는 공동투쟁은 같이 하고 내부 새로운 정당 건설을 위한 이 과정은 정말 내부 정치투쟁이죠. 좋은 의미로 당연히 그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 결론은 저는 하나가 될지 두 개가 될지는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쯤 되면 그 정도 하고 나면 대중들이 다 이미 다 주체가 돼서 저는 충분히 판단할 거라고 봐요. 그때는 대중이 더 이상 개체가 아니라는 거죠. 상층에서 몇몇 그 전파들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같이 합시다. 이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범위가 너무나 넓다는 거죠. 오히려 훨씬 광범위한 부분이다. 이 얘기를 좀 말씀드릴게요. 개량주의나 행정주의나 이건 뭐 좀 사변적인 얘기니까 그런 건 나중에 뭐 얘기해도 되지 않을까.
대충 보니까 공인택 동지는 좀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전반적으로 다 그러고 있는데 좀 표현이 이렇게 사실상 수사에 가까운 얘기들이 많다고 보고 김종철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좌파라는 동일한 건데 좌파라는 이런 범죄를 같이 할 수 있는 분이신가 하는 의문이 들 부분도 있어요. 원본 보수 세력하고도 야권인데 다 할 수 있고 그런 얘기 들어보면은 참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사실 뭐 진보라고 칭하고 좌파라고 칭하고 이 문화에도 좌파에 대한 그런데 이런 어떤 정체성 명칭 혹은 혁명 세력 혹은 아까 이제 공인택 동지가 이제 범좌파 이런 표현도 쓰셨는데 이런 게 사실은 그냥 레떼로만 있고 어떤 이름만 있고 그 안에는 아무 내용도 없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물음은 다 사라지고 사실 그렇습니다. 저는 한국 사회에서 진보하고 좌파라는 이 표현은 가장 오염되어 있는 용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이제 진보 같은 경우는 민주당도 다 진보라고 그러잖아요. 저번에 그 뭐 손학규도 자기가 무슨 진보라고 무슨 대표 선거 때 무슨 진보 무슨 담대한 진보 무슨 진보 이렇게 얘기했었고 그리고 좌파라는 표현도 사실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공인택 동지와 김종철 동지 같은 경우는 같은 범주로 되기가 힘든 그런데 또 다 좌파고 그리고 아까 범좌파라고 얘기하셨는데 범좌파 같은 경우 사실은 이게 이제 민주노동당 있을 때 저희가 가장 싫어했던 말인데 저도 민주노동당 8년 당원 활동했는데 가장 싫어 뭐냐면은 이거 예전에는 그 가령 민주노총 내 중앙파 소위 관료 이런 사람들 NL을 아닌 이런 사람들은 좌파를 안 쳤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NL하고 이제 싸워야 되니까 NL이 아닌 사람들 다는 그것을 이제 좌파 플러스 알파다에서 범좌파 이런 거였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만약에 한다면 그거 한국 사회에 뭔가 화두가 있고 그럼 던져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가령 진짜 진보고 진짜 좌파면 뭐에 대해서 싸워야 되는가 뭘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가 혹은 혁명 세력이면 좌파고 또 다르게 뭐 또 혁명주의라고 하시는데 그거면 그 혁명주의가 추구하는 내용은 뭔가 기준이 이런 게 없다는 거죠. 다 자기 마음속에는 다 나름대로의 기준을 갖고 있고 공통된 건 하나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아울러서 오늘 제목은 참 좋습니다. 자본주의 생산의 실패와 좌파에 대한인데 그러면 가령 한국 사회 좌파라면 이 자본주의 생산이 실패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한국 사회도 그걸 갖고 있는데 그럼 자본주의하고 맞서 싸우는 사람들은 좌파다 혹은 진보다 이런 뭔가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가는 우리 운동 내에서 그게 돼야지 그러지 않고 하면은 가가지고 그냥 서로 자기만의 생각을 가져와서 그냥 싸우다가 그 논쟁이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논쟁이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울러서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민주노동당 만들기 전에 뭐 위에 이제 제가 활동한 건 아니지만 많은 우리 회원들 많지는 않지만 일부 회원들이 이제 노동자 중심의 진보정당 추진위원회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했었고 사실상 민주노동당이 이제 노동자 중심의 진보정당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죠. 사회주의 정당도 아니고 어쨌든 노동자 계급만의 정당도 아니고 노동자 중심의 진보 정당인데 지금 그걸 다시 만들자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든 게 민주노동당이고 그 안에서 그렇게 공인택 동지가 얘기하는데 그렇게 싸웠어요. 사실. 그래가지고 그게 안 돼서 이제 그런 노선 더 이상 안 된다라고 해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나와서 다른 길을 갖는 거고 또 진보신당이 저희가 안 간 이유는 그거를 또 반복하는 거였고 또 어떤 더 나아가는 어떤 사상적으로나 한국 사회에서 어떤 투쟁을 더 나아가게 하는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거를 나가지 않고 변명거리를 만드는 정당이 진보신당이라고 봤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진보신당 정도는 뭐 3인주의 정당이고 사실상 뭐 제 주변에 있는 분들도 이제 어떤 얘기가 우회로다 그냥. 근데 우회로여가지고 진짜 제대로 해보자 이랬는데 실제로 제대로 하진 않고 그 우회로에서 평생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변명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결과적으로 다 이제 실패했습니다. 진보신당 같은 경우도 저는 김영철 동지나 뭐 이렇게 안에서 하실 때 그 진보신당에 보면은 예전에 가령 민주노동당에서는 당직공직 결민분리라는 걸 가지고 엄청 싸웠거든요. 그게 이제 좌파를 또 부정짓는 내 당내에서는 그리고 이 진보정당이라면은 의원단에 대한 통제는 가장 핵심적인 가치인데 의원단이 자립하지 않게 만들고 통제하는 게 그거 하자마자 지켜지지도 않고 곧장 국회의원이 대표를 했었죠. 그런 한계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새로운 어떤 주장을 가지고 어떤 한국 사회에서 가치를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이 논의되지 않으면은 지금 이 논의를 해봤자 결국에는 다시 실패했던 과정들을 반복하는 거 아니냐.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국가보안법으로 지금 정부에서 공격을 받고 있고, 그래서 아무리 뭐 진보 그 좌파 이게 좀 오염이 되고 이제 그렇다 할지라도 그 내부에서 계속 그 뭐 차이를 또 강조를 하다 보면 이러한 그 지배 공격이 들어왔을 때 같이 우리가 대응을 한다. 이제 그런 그 차원에서 우리 좌파의 어떤 재구성이라든가 그러한 그 프로젝트가 여전히 그래도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저는 뭐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그 막스 피날레라고 하는 것도 이제 그런 그 차원에서 같이 좀 힘을 모아나가고 같이 토론을 해나가는 이런 그 자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15분 좀 더 가까워서 각자 30초씩 예. 되게 이게 너무 토론에 대해서 최선 말씀하세요. 없으면 좋은 말씀이고요. 저는 있거든요. 30초만. 예, 그럼 저 선생님 좀 말씀하세요. 그 첫 번째 그 부분, 그러니까 좌파, 범좌파, 예를 들어 뭐 진보, 이 부분은 그 별도로 저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점은 별도로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 거 관련해서 조금 오해가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새로운 노동자 중심의 진보 정당은 전혀 여기 발제하거나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저는 새로운 노동자당이라고는 단지 일반 명사 하나만 썼을 뿐이에요. 그리고 과거에 했던 거는 그건 일반 명사가 아니고 고유 명사입니다. 말 그대로 노동자 중심의 진보 정당, 민정당 만든 거예요. 저 그거 하자고 한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건 다른 개념이고요. 저는 새로운 노동자당이라고는 일반 명사를 빌려서 어떤 당으로 갈 건지에 대한 기존의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고 그 실패를 딛고 가보자는 모든 세력이 모여서 그 안에서 정치투쟁에서 대중과 함께 최종적으로 그 당을 만들자라고 하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혁명정당 가능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만약에 그 공동대응전선이 만들어지면 저는 그 안에서 그 주장을 할 거다. 다른 사람도 다른 주장을 할 거 아닙니까? 각자가 모여서 최종적인 부분을 그 안에서 그런 대중과 함께하는 공동의 그 형식 속에서 우리가 한번 이 과제를 가져가보자. 그건 왜 그러냐면 지금 노동자 계급의 독자성이라고 하는 이 일반 명제가 한국 사회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통진당 사태로 인해서. 그럼 전 노동자 계급의 일반 과제는 뭐냐? 새로운 노동자당 건설이다. 전 노동자 계급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일반 과제에 우리가 공모하면서 자기의 구체적인 부분은 그 안에서 정치적을 통해서 스스로 승리해서 쟁취하라 그겁니다. 누가 됐든. 그러나 강제는 없어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처음부터 전제하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단일정당으로 한다. 이거 전제는 있지 않아요. 그거는 발전면에 좀 쓰여 있거든요. 그거는 좀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정당이라고 하는 거를 두 개를 좀 비교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마 노동조합을 만들면은 누구나 다 우려하듯이 이 세계 노동운동의 역사, 특히 노동조합 운동의 역사를 보면은 그 교섭에 빠지게 되고 교섭 중심으로 뭐든 되고, 특히 우리나라는 기업별 노동 체계니까 그 다음에 조합주의에 빠지게 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두려워서 이제 노조는 당분간 만들지 말고 어떤 노조를 만들 것인지 이제 합의를 하고 시작하자 해가지고 무수한 논의를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일단 노동조합이 이제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노동자들을 투쟁이 분출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을 만들자라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만드는 과정에 만들고 총연맹 만들고 그런 그 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극복해 가듯이 어떤 정당이 필요하다고 논쟁하는 건 맞는데, 최소한 어떤 정당을 일단 만들어 보자. 그리고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것에 대해서 우려는 전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 합법정당, 그 제도정당 운동을 해보니까 사실상 그 정당이 어떻게 권력을 잡느냐에 대한 그 방식, 그 선거라든가 권력 쟁취 방식에 딱 규정이 되게 돼 있어요. 어떤 정당이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하자 그렇게 얘기를 해도 실제로 동네에서 예를 들면 학교 급식 노동자나 그 방문 간호사 노동자라든가 아니면 청소 노동자들이라든가 이런 동네에서 살고 있는 아주 영세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직하는 사람들은 당 활동가들이 대부분 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저희 그 서울에서 그 학교급식 노동자들만 예를 들어봐도 학교급식 일반 노조, 그 일반 노조에 소속된 그 아주머니 노조원들을 조직하는 것은 각 정당의 상근자들이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조직을 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어떤 정당은 그걸 하지 못하고 어떤 정당이어야지만 노동자를 조직할 수 있고 이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노조를 만들듯이 정당도 만들어야 되고, 이왕 만들 거면 제대로 된 정당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에 중점을 둬야 되고, 그 과정에서 뭐 좀 차이는 있더라도 그것을 일단 목표로 하는 것이 우리에게 지금 현재 주어진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예.